시중에 네네. 이제 판매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책들이 있는데 좀 접근이 좀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음. 사실 엔지니어가 쓴 거니까 음. 그래도 좀 저는 그냥 딱 떠먹여서 입에 넣어주는 거는 그렇게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우리 이제 예를 들면 IR 자료를 보면 기업들 음. 몇 년에는 예를 들어 낸드 몇 단, 몇 단, 몇 단 한다고 뭐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보면 그건 니들이 해야지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실제로. 잘 안 될 수 있죠, 계획대로.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사람들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이제 책을 쓸 때 좀 이게 뭘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걸 좀 판단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그 일종의 패권 분쟁 사이에서 네.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게임 규칙에 얽매여 있는가, 좀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그 진짜 존재하고 있는 기술의 실체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이제 약간 뭐 패권 전쟁 이러면 약간 좀 뜬구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면 TSMC 삼성전자가 뭐 3, 40조씩 투자를 하는데 그거 아부다비 국부 펀드에서 돈 쓰면 1년에 30조 못 쓰겠어요? 쓸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써도 안 되니까. 그 왜 안 될까? 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주고 싶은 거죠. 그 차원에서 2015년, 16년 때 그 네. 미중이 아니구나. 그때는 그 그, 중국 반도체 네, 위기. 그렇죠. 그거 있었을 때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들은 중국이 이제 한국 반도체 잡아먹고 아, 금방 예. 역전할 거다 그러셨는데 그때 다른 목소리를 내셨잖아요. 아, 예. 그때는 뭐 정확하게 제가 저자는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이제 친구 동료들한테 의견 말하는 정도죠. 이게 결국 반도체를 중국 쪽에서 이제 전 세계 40% 반도체 수입하는데 이 반도체랑을 잘 보면 얘들이 반도체를 최종 소비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그 새로운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가전기기 뭐 이런 걸 수출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수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반도체 수입을 끊으면은 그쪽 수출을 못 하게 돼 버려요. 그렇다고 이게 대체가 가능한 물건이었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보복은 사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이해하는 게 힘들었던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은 수요가 크니까 스스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1년쯤 두면. 그럼 제 의견 역시 똑같아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할 거다. 아부다비나. 하지만 못했다. 오일머니로 할 거다. 그렇다. 예, 음.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뭔가 이게 그 자본과 기술과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자본이 막 절대적이고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뭐 자본이 있어야 되는, 자본이 없으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돈다발만 쌓아놓는다고 뭐가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뭐 모든 사업이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나름 플레이어끼리 뭐 관계가 있고 옛날에 관행이나 그 생태계 갖춰진 데서 벗어나질 못해요, 다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는 것도 결국 완제품은 아니고 완제품의 성능을 정하는 핵심 요소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어설프게 말만 반도체지 성능이 확 차이 나는 애로 대체해버리면 완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책에서. 실제로 그래서 그런가 한 5년, 6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더 글로벌 독점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확실히 커지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규 진입이 좀 어렵고 네, 맞아요, 사실. 그런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덩치도 커지고, 예, 두 가지 요소가 가로막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그 미세 공정도 그렇고, 그 미세공정.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도 그렇고, 음. 점점 자본이 많이 들어요. 옛날엔 그 설계는 싸니까 팹리스로 가고, 제조는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설계 비용도 몇 천억 원에서 조 단위로 들어요, 사실은. 이거는 실패하면 사실 물건이 남지도 않죠. 그냥 지적재산권일 뿐이니까. 그리고 설계도 뭐 1년 넘게 계속 해야 돼요, 보면. 트랜지스터 한 10억 개씩 연결해야 되고, 설계 과정에서. 그러니까 점점 진입하기 힘들어지죠. 그게 한 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칩을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CPU를 꽂아서 그냥 끼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CPU 기반으로 도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CPU에 소프트웨어 돌아가게 만들면 그 소프트웨어를 더 잘 쓰게 만들어주는 다른 소프트웨어가 막 생겨나요, 세상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그런 툴들을 막 사서 쓰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벗어나는 게 힘든 거예요, 언제나.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 동작 자체가 특정 반도체를 전제하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 같은 회사도 아무리 시장 점유율이 높아도 옛날에 자기들 되던 거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CPU에서. 이제 그걸 통해서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약간의 그 생태계 같은.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인텔 CPU보다 이론상 3배 빨라요, 제가 만든 게. 근데 제가 소프트웨어 만들려고 하니까 소프트웨어 A, B, C, D 있어야 되는데 A 어디 있어? 있어요, 찾아보니까. B는 어디 있어? 네가 만들어야지. C는 어딨냐? 네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다 조합이 돼서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네. 이미 생태계가 A, B, C를 만드는 사람이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 내가 네. 생뚱맞게 D를 만든다고 해서 네, 그러면 제가 뭐 하나 만들려고 사서 쓸 게 없으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참 그러니까 조합에서 네. 뭔가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이론상 유튜브보다 이론상 훨씬 그 성능도 좋고 페이도 많이 주고 뭐 그런 플랫폼이 나왔다고 해봐요. 유일한 단점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 대신 그거 쓰려면 뭐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도 안 되고 뭐 좀 독특한 촬영 장비에 난생 처음 보는 편집 툴이나 이런 걸 써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유튜브에서 예를 들어 너튜브 이런 데로 가겠냐 이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지금 글로벌 독점화 그런 네. 말씀해주신 사항 때문에 이게 점점 더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독과점이 돼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경영학의 그 파괴적 혁신 이론인가? 그래서 이게 아하. 아예 판을 깨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생태계를 예. 깨버리는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사실 그런 가능성을 이제 엔지니어니까 제로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반도체 기술이 발전한 방식 자체를 보면요. 그냥 기술의 펀더멘탈한 부분은 같은 면적에 트랜지스터 왕창 박는 거예요, 계속. 아, 그리고 그 박는 방법에서 되게 효율적이었던 건 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갖고 그 웨이퍼에다가 더욱 조그만 패턴을 잔뜩 그리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종이 위에다가 더 작은 그림 여러 개 그리는 거일 뿐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앞서는 수준으로 굉장히 그 트랜지스터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 한번 엎어질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계속 반도체 회사만 커진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회사도 계속 커졌죠. 구글을 혼자서 전 세계 검색인량 90몇 프로 해먹잖아요. 전 세계 90%예요? 네. 와, 솔직히 뭐 중국을 제외하면 다 구글 쓴다고 봐야죠, 검색에선. 와, 그 정도구나. 네, 근데 그 정도 사이즈가 또 되면은 구글 같은 데는 자기가 반도체 막 만들어요, 보면. 예전에는 그 아까 생태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인텔 같은 데랑 함께하는 생태계가 편해요. 쓸 게 다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끼케야 한 서버 100대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깔겠다. 그런 식이면은 인텔을 벗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 쓰면 되거든요. 서버 100대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서버가 한 1000만 대 있다. 그리고 그 1000만 대 안에 소프트웨어를 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서버부터 만들어도 돼요. 훨씬 싸지죠. 이제 규모의 경제가 생겨나는 거죠,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그래서 보면은 제조 쪽에서의 파괴적 혁신은 저는 딱 보이진 않는데 되려 이 설계 쪽, 그러니까 어떤 칩의 종류 분야에서는 좀 다른 방향의 흐름은 확실히 있어요. 처음에 구글이 그 알파고 때 스타트를 끊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테슬라 같은 것도 가고 있죠. 되게 좀 큰 변화가 있을 시기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 공정이 설계, 네, 그리고 제조, 마지막에 테스트 네, 이렇게 그렇죠. 세 단계로 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보면 되죠. 아, 설계 쪽에서는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이쪽의 규모의 경제는 사실 끼케야 조 단위의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규모의 경제인데 설계는 제조는 노하우 싸움이 너무 강해서 계속 집중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 제조는 실제로 공장에 몇십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의 파괴적 혁신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이제 설명하기 전에 막 용어들이 나온 그런데 파운드리 같은 회사들의 독과점 덕분에 그 설계 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 많은 종류의 회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그러면 그 설계 쪽에서 그렇게 막 다양한 흐름들이 나올 때 네. 그거를 그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삼성전자, TSMC, TSMC 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 다양한데 받아줄 수가 있어요? 받아주는 거죠. 뭐 이쪽에서 한다고 들어오면 안 할 이유는 없죠.
사실 이 흐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파운드리의 용량이 좀 부족한 감도 있어요. 지금. 아, 네. 그러네요. 뭐 계속 가격 조금씩 올리고는 있잖아요. 원래 파운드리들이 가격을 막 함부로 올리진 않는데 예, 조금씩 이래요. 그러니까 TSMC가 영업이익률이 제조회사인데 진짜 높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그 이제 수요가 많으면 네. 그 TSMC가 거의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막 아, 뭐 달성하고 그렇죠. 네. 근데 삼성전자도 그러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나요? 아, 뭐 선두주자가 잘 되고 그쪽에서 떨어지면 뭐 아래로 내려오겠죠, 당연히. 마켓 자체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뭐 여기서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진다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미세공정 좀 잘 안 돼도 이제 뭐 좀 안 돼도 한숨 쉬면서 써야죠, 이제 팹리스 입장에선. 왜냐하면 여긴 칩 실물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아무 비즈니스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팹리스라는 존재는 어쨌거나 파운드리 하나는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미세공정하는 곳. 지금은 2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가야겠죠. 그러면은 그 앞서 말씀해주신 그 설계 단계에서 네. 뭐 구글이나 뭐 엔비디아나 네. 뭐 이런 쪽은 막 제조까지 넘어오고 막 그럴 가능성은 그건 뭐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네. 봐야 돼요. 뭐 차라리 저는 구글이 농사를 짓는 게 좀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아마 더 쉬울 거고. 근데 이 반도체 제조는 굉장히 노하우 싸움이고 그리고 또 밑바닥에서 자신들만의 생태계가 있어요. 뭐 거의 절반 이상은 TSMC가 해온 생태계인데 예를 들면 구글이 반도체 제조를 딱 들어온다고 해도 일단 구글 스스로 제조 공장을 굴려서는 자기 수익이 안 나요. 제가 미세 공정을 가면 갈수록 그 칩당 가격이 트랜지스터당 가격이 싸지긴 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그 제가 공장을 돌리는 입장에서 흑자를 보기 위한 고객의 숫자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옛날 미세 공정 때는 고객 뭐 예를 들어 웨이퍼 한 10,000장이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득 보려면 한 3, 4만 장은 돌려야 이득이 나온다. 이런 식이죠. 연구 개발비는 뭐 고정되어 있잖아요, 사실. 근데 구글 같은 회사가 파운드리를 들어온다고 해도 공장을 그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일단 자신들이 쓰는 칩이 많다고 해봤자 뭐 서버 10,000개, 뭐 100,000개 이렇게 넣는 칩의 양은 웨이퍼 장수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면 구글이 파운드리 만들면은 고객사를 유치해야 되는데 고객사가 안 들어와요, 여기. 그러네요. 왜냐하면 제가 칩 설계를 하면 이것도 제가 100% 다 칩을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핵심 IP가 한 60, 70% 있고 30에서 40%는 바깥에 있는 IP를 사서 그대로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로 칩의 물리적인 공간에서 70%는 내가 만들었고 뭐 30%는 남의 거고 이래요, 보면. 그럼 걷다가 이제 그 수수료를 내는 식인데 이 칩의 나머지 30% 이게 어떻게 제공되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칩을 설계하고 이제 사서 쓸 거예요. 용달님 쪽 걸 사서 쓸 건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카탈로그가 오는 거예요. TSMC 5나노에서 되는 무슨 설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예 제조를 처음부터 반영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5나노라고 쓰여 있어도 TSMC랑 삼성전자의 트랜지스터는 특성이 많이 달라요, 다들. 그래서 동일한 모양이 되지도 않고요. TSMC가 만들 수 있는 모양은 삼성은 못 만들고 삼성이 만들 수 있는 모양은 TSMC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애플 그 칩 A 하여튼 그 삼성이랑 TSMC의 16나노, 14나노 이렇게 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칩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면 많이 다르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라는 거 일종의 거대한 그 연못 같은 곳이에요. 요 안에 들어와 있어야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 30% 제게 아닌 걸 쓸 건데 A 회사 거 쓰려고 했는데 별로였으면 B 회사 거 써야 되잖아요. B 거 별로면 C 거 써야 되고 그럼 선택지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고객 베이스 때문에 쓰는 거예요, TSMC는. 뭐 그게 주요한 이유 중 하나죠. 그래서 신규 파운드리 플레이어가 넘어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쭉 갈 때 굉장히 원활하겠네요. 네, TSMC로 맡기면. 그렇죠. 네, 선택지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오랫동안 미세 공정 했으니까. 그리고 뭐 사실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저는 뭐 거기서 일한 사람은 아니지만 TSMC한테 맡긴다고 했는데 TSMC 밀렸어요. 설마 위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걸로? 세계 1등한테 맡겼는데 여기가 미세 공정 밀린 건데
뭐 어떻게든 뭐 별 수 없잖아요. 아마 경쟁사도 다 같이 밀렸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설계 회사면 옆에 뭐 AMD도 똑같이 TSMC 때문에 피해를 봤을 텐데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 아까 그 설계 단위에서 구글이 네. 자체적으로 뭐 70%를 만든다 해도 30%를 갖고 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요. 그게 이제 ARM 같은 회사에서 갖고 오는 건가요? 네, 그런 데도 가져오고 뭐 시놉시스 같은 그 설계 툴 만드는 회사들도 조그만 것씩 막 팔아요. 우리 툴을 사서 쓰면 요런 건 공짜로 줄게 좀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한컴 이런 데서 이제 한글 이런 거 사면 툴이 많이 딸려요. 뭐 한셀, 한쇼 이런 게 딸려오는데 그런 것처럼 막 붙어서 따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역시 쓸 수 있는 파운드리 정해져 있어요. 우리 회사 SRAM은 TSMC 몇 나노에서 됩니다. 이런 식이죠. 삼성전자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삼성전자에서 예. 됩니다. 예, 되죠. TSMC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하잖아요. 여기 파운드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운드리는 아니죠. 조금 네. 미세 공정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IP 의존도가 높은 파운드리는 우리 생각하는 AP나 GPU 같은 되게 그 그러니까 제품 전체 성능에 중요하고 굉장히 설계가 복잡한 것들. 아까 말한 ARM 같은 곳, ARM 같은 데는 아예 자사 메이커 칩 자체가 없죠. IP 장사만 해요, 잘 보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팹리스 회사랑 그 이 칩리스 회사인 ARM을 비교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우리 칩 까만 칩에 회사 로고 박힌 거 본 적 있냐 없냐요. ARM은 없어요. 네, 그 ARM 로고 박힌 칩은 없어요. 찾아보시면. 그렇구나. 엔비디아 지표 엔비디아 로고 있고요. 아이폰 까면은 그 사과 마크 박혀 있고 제조는 TSMC에서 했죠. 하지만 그 팹리스의 로고가 박히잖아요. 근데 ARM 로고는 박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칩을 만들지 않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좀 궁금한 게 그 ARM 네. 그런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아요. ARM 자체의 현재 부가가치는 그렇게 높진 않죠, 사실. 그렇구나. 네. 그냥 하나의 약간 부품 공급하는 그런 느낌이 좀 네. 들어가지고.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제조를 하거나 완제품 칩을 제조하는 회사보단 전체적으로 가볍게 움직이고 싶은 거죠. 대신 이제 그 생태계에 대한 지배력이 엄청 강한 거죠, 이 회사는. 여기서 뭔가 하면은 다른 회사들이 열심히 기어야 되는 좀 그런 느낌? 그렇군요. 그러면 그 설계와 이제 제조 네. 요거를 우선 봤을 때 제조 쪽에서는 그 이제 시스템 반도체, 네. 파운드리 쪽을 좀 주력해서 본다고 한다면 TSMC랑 삼성 이렇게 이강 체제로 볼 수가 있을까요? 뭐 당분간 인텔이 뭐 진입하지 못할 테니까. 왜냐하면 뭐 25년, 26년이나 돼야 진입할 거고. 그게 왜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인텔이? 네, 인텔도 보면 사실 예전에 한번 진입 시도를 했었어요. 뭐 13년인가 뭐 14년 이럴 때 알테라 인수하면서 같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접었죠, 파운드리를. 그래서 뭐 LG가 쓰려고도 하고 했었는데 그 뉴클런인가 이런 거 잘 안 됐어요. 아마도 그 파운드리의 그 놈을 좀 몰랐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뭐 인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결과를 놓고 보면 인텔이란 회사는 되게 미세 공정을 뭐 옛날 얘기지만 제일 잘했어요, 세계에서. 근데 그 미세 공정은 항상 자사의 CPU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자기 회사 CPU 설계하는 그 툴이랑 소프트웨어들로 설계를 한 다음에 공장에 넘겨줬을 거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거를 오픈하려고 하니까 되게 트러블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다른 팹리스들은 TSMC에서 쓸 수 있는 IP를 잔뜩 갖고 있는데 그 자잘한 IP를 인텔이 다 설계해 놓을 수가 없었겠죠, 아마도. 불편하겠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TSMC에 갈 때는 나의 설계 70%랑 뭐 시스템 시계 USB 뭐 해서 나머지 30% 조그만 것들을 사야 되는데 인텔에 가면 하나 없거나 그랬겠죠. 이제 이거를 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냐 하면 이제 인텔 작년 CPU 이제 최후의 14나노 CPU가 이제 로켓레이크가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자기들이 10나노에서 쓰려다가 자기들 10나노가 밀리니까 14나노로 다시 재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성능이 별로입니다, 이게. 옮겨왔는데. 그런 거 보면 인텔 자신도 이런 거 백포팅이라고 하는데 백포팅을 제대로 그때 못 해낸 거 보면은 그 파운드리가 일하는 방식을 잘 몰랐겠구나. 좀 그래서 실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애플식으로 폐쇄적인 건가요? 혼자 막 다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은 예를 들면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폐쇄적이잖아요.
OS도 자기들이 하고 뭐 예를 들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되건 말건 애플 앱 스토어에서만 맞아요. 돼도 신경 안 쓰고 자기도 OS에 대한 것만 막 있고 하듯이 원래 인텔은 자신들의 공장으로 전 세계 CPU를 스스로 다 생산할 만큼 규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옛날 한 200년 전 호주는 원주민들 완전히 다른 언어 썼을 거잖아요. 유럽이랑. 그렇게 진화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년 전 호주 원주민 언어랑 뭐 거의 유럽 언어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오픈했다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가면. 약간 유연하지 못했다.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들어가지 못했다. 너무 자신들이 컸던 거죠. 거기서. 좀 자만했나? 그렇군요. 그러면은 인텔은 조금 이제 만약에 그래도 요즘에 막 미국 정부가 인텔 좀 밀어주려고 하고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인텔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죠. 마지막 기회. 왜냐하면 네. 인텔이 처음 사실 파운드리 진출했을 때가 훨씬 기회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트랜지스터가 미세화가 되면 이것도 공짜가 아니고 점점 이 특성이 옛날처럼 좋은 특성이 안 나와요. 트랜지스터들이. 내가 원하는 특성의 트랜지스터도 잘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팹리스랑 파운드리는 일찍 대화를 해요. 일찍 설계를 해서 야 얘네는 트랜지스터가 이런 형태니까 요쪽은 좀 작은 트랜지스터를 써도 되겠고 여긴 큰 거 쓰고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인텔은 거기에 되게 멀리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였던 그 생태계 문제. 인텔 파운드리를 쓰는 존재가 아무도 없죠. 지금도. 근데 미국 정부 같은 데가 들어와서 미국에서 하나쯤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게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원래 이거 닭과 달걀 문제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인텔 파운드리 안 쓰는 이유는 웅달님이 안 쓰니까. 여기서 안 쓰는 이유는 내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얘가 나머지 30% 설계를 해주면 나 70%할 건데 하고 이렇게 빙빙 도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 플랫폼을 못 옮기는 이유인 거잖아요. 이런 거 다. 근데 미국 정부 같은 데가 들어오면 한 시점에 우르르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 순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텔 파운드리의 마지막 찬스인 거죠. 아마 여기서 그 명성이 많이 흠집 나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봐야죠. 하지만 성공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3강 내지는 1강 2중 이렇게 자리 잡을 가능성은 있죠. 충분히. TSMC 1강, 그렇죠. 삼성전자 인텔. 그렇게. 뭐 그렇죠. 아마 근데 삼성처럼 세계 20%대로 뭐 진입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사칩도 워낙에 많으니까. 자, 그런 거 보면은 참 재밌는 게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인텔이 진짜 뭐 펜티엄, 뭐 듀얼코어 맨날 이런 거 보면서 엄청났는데. 뭐 그렇죠. 왜냐하면 뭐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면 이제 앞에 단원 빠져 있지만 다 인텔 CPU 기반의 개발자인 거예요. 그때 소수 엠베디드랑 99% 인텔 개발자인 거죠. 그 인텔 CPU에서만 도는 소프트웨어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건. 근데 그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게. 모바일 시대구나.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느꼈으면 하는 게 그 패권을 흔들었던 사건들을 좀 보는 거예요. 저는 되게 삼성전자나 애플을 그래서 중요하게 봐요. 보면. 이런 거예요. 원래 애플도 한참 암흑기를 겪다가 이제 잡스가 돌아오면서 그 아이팟 나노라는 걸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아이팟 나노가 되게 조그만데 여기에 노래는 그 1000곡 들어가고 뭐 목에 걸 수 있고 뭐 20g밖에 안 되고 이런 특성이 있어요. 예쁘고. 네, 그게 중요하죠, 사실.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만들죠? 라고 애플 엔지니어들이 물어보겠죠. 그럼 잡스는 가서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라고 했을 거예요. 늘 그렇듯이. 그러면 얘들이 죽어라고 검색하다 보면은 그 삼성의 낸드 플래시라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 그 저장소였던 하드디스크는 아이팟 나노 사이즈에 맞질 않아요. 거기서 낸드가 나오는 거구나. 네. 근데 이 낸드도 사실은 노어 플래시랑 일종의 좀 각축전이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 두 종류 있는데 이제 낸드 플래시는 밀도가 높은데 쓰기 엄청 힘들고 노어 플래시는 좀 쓰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쓰기 좋은 거죠. 그러면 이게 밀도는 높은데 쓸 필요가 있느냐? 원래는 이제 별로 없었던 거죠, 용도상. 근데 이제 노래를 한 1000곡씩 넣고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밀도가 필요해지죠. 아, 그걸 네. 모래를 많이 넣는 게 밀도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밀도라는 게 말 그대로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손톱만한 사이즈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낸드가. 그럼 이제 낸드를 사야 되는데 애플은 이걸로 뭐 사실상 전 세계 다 팔아먹을 각오니까 삼성전자에게 공급 요청해서 공급을 받아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도 다른 경쟁 낸드 회사들 밀어내고요. 그리고 애플은 MP3 회사들 다 밀어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그 아이팟 나노에 들어가는 컨트롤러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인데 그 포탈 플레이어라는 회사를 밀어내요, 사실. 전 세계 MP3 이런 거 다 하던 애들인데 삼성전자가 그거 밀어내면서 자사 파운드리를 살린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것도 암코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암의 인기도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암 레퍼런스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삼성 파운드리랑 이 조합은 최초 아이폰까지 가요. 이제 이 아이팟 이런 거 하면서 아이튠즈 이런 것도 해보니까 아마 애플이 용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로 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삼성과 진짜 형제가 된 거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삼성이 들어와서 아이폰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아이폰이 엄청나요, 혁신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돌아다니며 인터넷 하는 것 자체가 센세이셔널 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인텔 CPU는 이제 15W 아무리 작아도 아, 너무 크구나. 전기도 많이 쓰고 사이즈도 커요.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인텔 CPU가. 발열 네.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인텔 CPU는 우리 10가지 일 할 수 있어. 그런데 애플의 요청사항은 손톱만하게 만들어줘. 근데 나는 웹브라우징만 되면 돼. 그런 거 없는데?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삼성이 이제 전에 했던 거 이걸 꺼내갖고 그 허밍버드 이런 거 꺼내오는 거죠, 이제. 써봐. 그럼 이제 근데 우리 그 모바일 메모리도 있어. 써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같이 성장을 하면 이런 건 또 나비 효과가 어디로 튀냐면 TSMC로 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CPU가 대세였기 때문에 인텔의 공장이 제일 컸고 인텔의 미세 공정이 더 컸어요. 근데 그렇구나. 애플을 통해서 안 되니까. 스마트폰이 오픈되니까 주변에서 우글우글 다 몰려들죠. 그러니까 이제 TSMC로 캐피탈이 모여요. 그럼 여기로 캐피탈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TSMC 미세 공정이 막 좋아지죠. 그럼 TSMC가 성장하면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TSMC에 당연히 업혀가던 GPU도 혜택을 받아요, 여기서. 왜냐하면 TSMC의 캐파 커지고 미세 공정이 좋아지니까 묻어가도 애들도 같이 세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 반도체 산업은 어느 한 부분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군요. 뭐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을 쓸 때 제일 중요하게 보셨으면 하는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나비 효과들이 쭉쭉 퍼져 나가는가. 그리고 그 나비 효과 생긴 데서 애플은 이제 거기서 더 반도체 제조로는 들어가지 않고 아이폰과 그 iOS만으로 자기 해자를 구축하고 할 일 하고 있죠. 그러면서 TSMC는 커서 또 자기 해자 구축하고. 저는 그런 게 어떨 때 깨지는지를 좀 예측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팟 나노에서 그 아이폰까지 네. 그 모바일 그렇죠. 쪽 네. 그 혁명이 인텔을 그렇게 만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TSMC도 이런 모습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TSMC도 뭐 쉽게 말하면 하이실리콘, 하웨이 자회사를 죽일 만큼 강해졌죠, 스스로. 뭐 작년 일이잖아요, 이미. 왜냐하면 하이실리콘은 자기들의 IP를 전부 TSMC 맞춰 써놨으니까 TSMC랑 거래 끊기면 뭐 휴지 조각이 되는 형태겠죠. 완전히 휴지는 아니고 이제 고생을 아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약간 그 PC에서 노트북으로 갈 때 파괴적 네.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약간 또 네, 뭐 그렇죠. 그런 흐름이네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제조들은 가만히 남아있지만 그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 입장에서 우리 삶은 확실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누가 그 스마트폰 같은 장비로 내비게이션 했다가 유튜브 찍었다가 다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손안의 디바이스라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보통 데스크탑에는 들어있지 않은 GPS 센서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뭐 무선 랜도 있고 그러니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그리고 그 녀석들을 왜 왔냐 하면 반도체 회사로 쭉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시 반도체 회사들의 피드백을 먹이죠. 야, 또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근데 애플하고 삼성하고 네. 옛날만큼의 관계는 또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진출했을 때 이미 정해졌다고 서로 봐야죠. 진출하면서. 근데 애플하고 삼성하고 네. 옛날만큼의 관계는 또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진출했을 때 이미 정해졌다고 스마트폰 봐야죠. 진출하면서 네, 아마 그것도 근데 삼성전자가 미세 공정 수준인 TSMC를 많이 앞서갔으면 아마 애플이 계속 같이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쟁 회사들의 예전 안드로이드 폰의 AP가 성능이 좋은데 TSMC가 미세 공정 못해요. 그러면 애플이 이제 거기서 계속 칩을 만들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제품의 경쟁력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세 공정 수준을 앞서갔으면 아마 떠나진 않았겠죠. 그러면 지금 좀 뒤처지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좀 뒤처져요? 예, 뭐 밀도나 이런 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14나노, 16나노 이럴 때는 별 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핀팻 두 번째 넘어오고 한 7나노 이제 삼성전자 처음 EUV 할 때부터 좀 모르겠어요. 잘못 길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걸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나왔던 어떤 예상들이랑 실제를 보면은 뭐 삼성전자 그때쯤에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기술력이 좀 떨어지고 근데 또 책에 보니까 TSMC는 그렇게 잘 나가는데도 R&D나 이런 거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뭐 더더욱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음. 뭐 어디 가서 베낄 데도 없고 사실 뭐 TSMC랑 삼성 해봤자 서로 둘이 참고하는 정도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답을 베낄 데가 없으면 자기 돈 써야죠 사실. 뭐 답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럼 삼성전자가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뭐 근데 점유율만 지금처럼 가져도 훌륭하죠. 2등으로?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 자신의 어떤 완제품에도 안정성을 제공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전 세계 20% 작은 양 아니고 사실. 저는 사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실속이 중요하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가? 영업이익이 중요하지. 예, 왜냐하면 어차피 칩 설계하는 회사는 그래도 좀씩 늘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늘고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점유율을 유지해도 삼성전자를 위한 생태계는 생겨날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은 그런 정도의 성장이더라도 네. 뭐 이제 약간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주가 상승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네, 뭐 있다는 전 거?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렇군요. 그 삼성전자가 그 2030 비전을 발표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쵸. 1위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비현실적인 건가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실. 저도 이제 나오는 얘기밖에 모르지만 제가 3나노 뭐 게이트 롤아웃 이런 거 하는데 새로운 기술이죠. 뭐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그냥 트랜지스터 계속 뭐 3차원으로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그 뒤에 삼성전자가 엄청 강력한 차기 제조 기술을 확보한 것인지 뭐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 혹은 정말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일단 당장 2, 3년 뒤에는 쉽지 않다고 봐야죠. 아마 삼성전자가 2030년에 그거 되는지 아닌지는 그 한 2027년쯤에 그 걔네들 캐펙스를 보면 알 거예요. 캐펙스는 이제 예, 자본 투자. 예. 투자. 예를 들면 2030년에 세계 1위 한다 그랬는데 그때 공장의 투자액이 TSMC 절반이더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 되는 거고 잘 안 될 수도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현장에서도 지금 모르는 일 천지라고. 예. 실제로 그 현장의 모든 목소리를 다 모은 삼성전자 경영진도 모를 거예요. 그거. 믿었던 차기 제조 기술 부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헤매다가 딴 거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도 그런 곳에 계속 투자해보겠다는 것 자체는 되게 고무적인 것 같아요. 뭔가 믿을 구석은 있다는 이야기 아닐까 저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글로벌적으로 엄청난 산업 네. 그게 열리고 있는 듯한 느낌은 받는데 거기서 정말 잘해줬으면 하는 아무래도 국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국뽕을 떠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세계 최첨단을 놓고 싸우는 경쟁하는 모습 자체가 좀 대단한 감동적이기도 하죠. 그럼 무언가의 끝을 보겠다고 하면 뛰어가는 거니까 이게. 그 투자는 그 몇십 조 그게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뭐 그렇죠. 사실 한국에 뭐 당장 코스피 안에 가도 1년에 매출로 뭐 2조 3조 하는데 천지고 한국의 치킨 프랜차이즈들 1년에 한 3천억 하나 그럴 거예요. 그래요? 프랜차이즈 본사 기준. 교촌 이런데. 네. 이제 본사 매출이니까 물론 가맹 매출은 아닌데 근데 그렇게 보면은 엄청나죠. 네.
그런 회사 매출 1년 다 합쳐봤자 노광기 한 대 값인데 어. 그런 거 그냥 10개씩 깔아버리는 회사인 거잖아요. 10개 사 막 이런 거죠. 그 노광 장비 EUV 그거. 네, 그 네덜란드 거기서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몇 천 원. 그래도 없어서 못 사는. 없어서 못 사는. 그거를 만들 수는 없나요? 걔도 되게 생태계가 많아요 밑에. 아. 이게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고 일단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ASML이 가진 자회사 사이머가 레이저 소스를 만드는데 사이머만 만들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거는 ASML밖에 없겠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또 대체하려고 레이저부터 개발할 수 있느냐? 벌써 거기부터 막히고 그렇게 해서 또 완벽히 똑같이 따라하진 않고 이론상 EUV만큼 좋은 걸 만들어도 또 이게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또 표준이 있어요 그 안에. 뭐 반드시 6인치여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도 또 ASML 소스에 막 맞춰져 있고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면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봐야죠. 거기도 고마운 네. 생태계가 있는 거군요. 다 그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보면. 잘못 들어갔다는 인텔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거기도 투자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광 장비 하나에 1,600억, 네. 2,000억 이렇게 하니까. 그게 얼마나 해자가 강하면 다들 한 2012년쯤 EUV로 양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한 8년 밀렸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근데 ASML은 아무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도 이제 슥슥 보면은 되게 그 EUV를 쓰기 위해서 모든 주체들이 고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도체 제조사들도 EUV 적게 쓰려고 고생 많이 하고 뭐 ASML이 제일 고생했을 거고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만드는 쪽도 적은 빛을 받아도 패턴 잘 나오게. 그러니까 이게 빛을 약하게 쪼이면 좀 패턴이 잘 안 나오고 포토레지스트도 빛을 세게 쏘이면은 좀 패턴이 잘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빛을 세게 쏘인다는 건 오래 쏘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처리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건 좀 포토레지스트가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계속. 네, 어렵군요. 그게.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파운드리 쪽으로 네,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 TSMC와 이제 뭐 삼성전자 1강, 2강, 뭐 인텔까지 여지가 이렇게 좀 있다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왜냐면 그 파이 자체가 커지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다고 네, 전 그렇게 봐요. 네. 있겠군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투자로 좀 연관 지은다면 네. 만약에 그 정일성 저자님께서 한 여유자금 1억 정도가 있으시면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투자하시겠네요. 뭐 전 지금도. 그러세요? 네, 뭐 물론 제가 삼성전자 투자하는 건 취향의 문제에 가까워요. 네. 제가 정말 공격적인 투자자면 아예 장비 회사를 투자하거나 소모품 회사를 투자할 텐데 저는 이제 그럴 시간에 그냥 완제품 회사 내가 알아서 잘 선택하겠지 이렇게 믿고 그 시간에 이제 책이나 쓰자 좀 이런 거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1억 정도가 있으면 네. 뭐 TSMC,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 이거 나눠서 안 하시고 그냥 저는 삼성전자로. 그러세요? 이게 그 파운드리를 핵심으로 놓고 하면 이렇게 뭐 분산 투자하는 게 맞긴 하겠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삼성전자가 가진 그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에 좀 더 포커스를 둔 쪽이죠. 네. 그러니까 그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미 그 자체로 여러 산업에 투자한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가전도 잘하고 휴대폰도 그러니까, 잘하네요. 그 휴대폰은 구글이 못 만들겠다고 플립은. 아마 되게 좀 이것도 노하우 문제가 심하지 않았을까. 이제 거기는 또 머리 쓰는 애들 중심이고 좀 바닥에서 그 지저분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손으로 하는 걸 싫어하고 제조. 그러니까 한 손으로 코드로 자동화 쫘라락 하는 게 좋지. 예를 들면 이 힌지에 뭐 조그만 부품 때문에 찝혀서 화면이 뭐 망가졌다 이런 걸 되게 싫어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 힌지 이런 거 뭐 삼성전자 플립 이런 거 자랑하는 거 보면 자잘한 게 엄청 복잡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 하기 싫었던 거겠죠 아마. 그리고 코드는 이렇게 금방 또 수정이 가능한데. 그렇죠. 네. 이건 물건 나가면 이제 욕먹을 일밖에 없잖아요. 또 그런 기업의 문화 같은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네. 볼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해서 네. 설계 쪽까지 보시면 네. 반도체 산업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되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미 미국 쪽의 설계 회사들은 막 주가 높잖아요. 엄청 높죠. 그래서 저는 다이렉트로 설계 회사를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제가 투자한다고 하면 진짜로
아까 말한 파괴적 혁신에 해당하는 회사들을 이게 예를 들면 요즘은 좀 덜한데 2, 3년 전에 그렇게 인공지능 반도체 하겠다는 회사가 많았어요. 그러면 뭐 되게 뭐 이스라엘도 있고 미국도 있고 많았는데 다 그 자료를 보면 이뻐요. 그 시대 엔비디아 GPU 대비 2배 좋다, 3배 좋다. 아, 그랬어요? 다 그래요. 야, 그렇구나. 엔비디아 막 겼잖아요. 근데 어, 제대로 된 데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이것도 생태계 때문에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엔비디아 칩보다 같은 전력 대비 3배 많이 할 수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했어? 그럼 이거 다 만들어야지. 네가 이런 식이에요, 소프트웨어를. 근데 엔비디아를 가면은 쿠다 이런 건 다 있고 썼던 코드 그대로 쓰면 되고 그래요. 이제 저는 그래서 설계 투자한다 그러면 아예 작은 회사인데 엔비디아의 영역에 완전히 벗어난 걸 한다. 이런 회사들. 저는 그렇게 범위 벗어난 회사들에 아예 관심을 둘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저는 이 경우도 이제 반대로 그 팹리스의 파트너에 해당하는 회사를 투자할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요번에 엑시노스를 집어넣거든요. 자사 그 엑시노스의 그 AMD GPU 아키텍처를 집어넣어요.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AMD랑 이해관계가 맞는 게 그게 모바일 AP죠. 네, 모바일 AP에다가 이제 AMD GPU를 끌고 오는 건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이 모바일에서 인공지능 관련으로 코드를 짜려고 해보면요. AP를 좀 많이 타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서버나 데스크탑, 랩탑, 노트북에서 인공지능 뭐 한다 그러면 기본으로 엔비디아를 깔고 가요, 머릿속에. 아, 당연히 엔비디아 뭐 암페어 이런 거 써야겠다. 요 생각을 하고 가거든요. 근데 모바일은 AP마다 쓰는 GPU가 다 다르잖아요. 자체 NPU도 있는데 그 NPU도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모바일은 지금도 파편화가 많이 돼 있어요, 생태계가. 아직 표준화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모바일에서 인공지능 하는데 GPU 같은 걸로 가속하려고 하면 삼성에선 됐다가 어디선 안 됐다, 어디선 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시장 안에 예를 들면 AMD가 발을 먼저 디딜 수 있죠. 삼성전자가 RDNA 깔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엔비디아가 못 들어오던데 AMD 한번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파트너가 되고 저라면 그런 식의 파트너들을 찾을 거예요. 네. 그 엔비디아 있잖아요. 네. 보통 좀 투자 쪽 기술적인 예. 베이스로 오늘 좀 말씀을 부탁드릴 그 책이 좀 쓰여 있고 이렇게 해서 네. 제가 투자 쪽 이렇게 좀 여쭤봐도 예. 괜찮을까요? 근데 이거 의견이니까. 네, 의견이니까 예, 가볍게 믿고 투자하지 마시고. 예,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행히. 예,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게 그 기술의 그 구체적인 면을 드러내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 그런 분들이 반도체 쪽 그 원픽을 딱 꼽으면 보통 엔비디아를 꼽더라고요. 뭐 근데 그런 거 있겠죠. 일단 다들 남이 찍은 거 찍었다 망하면 혼나지는 않잖아요. 그걸 우선 깔고. 네. 뭐 그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일단 뭐 세이프한 안전한 베팅이기도 하고 그쪽에서 추천하기에. 실제로 할 일이 많은 회사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뭐 사실 인공지능 쪽을 계속 쓴다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스타트업들 뭐 다 빠이빠이 했고 그리고 인공지능 쪽에 쓰는 거는 계속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이제 서비스의 상용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그럼 엔비디아가 아까 약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TSMC의 수혜를 받아서 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좀 두각이 된 거예요? 이제 한 2010년 초반 중반이 되면요. 이제 원래 오랫동안 그 인공지능의 겨울이 오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누군가가 인공지능으로 해냈어요. 그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이제 보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공지능 엄청 성능 좋은 네트워크가 하나 나왔어요. 인공신경망이. 근데 이게 뭐 기반으로 돌아갔냐 하면 사실 엔비디아 GPU 기반으로 돌아갔어요. 보면. 그때 처음으로 GPU 쓰는 물건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정확도도 엄청 높게 나오니까 이미지 그 확인하는 게 GPU를 이용하면 인공신경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걸 세상이 깨닫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뭐 그러면서 커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발전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해보니까 인공신경망으로 기존에 안 되던 거 예를 들면 뭐 위조를 뭐 판별하거나 사람 얼굴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거 다 뭐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면 다 GPU 사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기존에 안 되던 기능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켓이 엄청나게 커지죠. 그러면서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CPU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하면 되긴 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을 구분하는 인공신경망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로 제가 무한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얼굴 하나 구분하는데 1억 원이면 못 쓰겠냐 이거예요. 못 쓰잖아요. 그 가성비 측면에서 CPU를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GPU를 하는 게 뛰어나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GPU를 사용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구글 텐서플로우나 그리고 그 토치죠. 이제 파이토치 페이스북에 뭐 그리고 케라스 이런 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툴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파이토치로 만들어 놓은 코드 엄청 많고 파이토치에 돌아가는 신경만 엄청 많고 이렇게 생태계가 훅 생겼어요. 이것도. 근데 얘네들은 다 어디서 돌아가냐 하면은 그 엔비디아 GPU에서만 돌아가요. 야, 그렇구나. 뭐 AMD GPU 이런 건 뭐 게임 표시기일 뿐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제. 그런 걸로 게임이나 해라 이런 느낌으로 변했겠죠 아마. 원래는 게임 시장에서 둘이 붙었다고 하면 지금은 뭐 이제 확 바뀐 거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책에서 네네.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최고의 성능은 최고의 제품을 담보하지 예. 않는다. 그리고 기술력만 높다고 해서 1등을 하는 게 아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조합적인 면 네, 그렇죠. 그런 거 좀 연결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엔비디아 이야기도 좀 듣다 보면은 그 약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최고의 기술은 또 됐잖아요. 뭐 그렇죠. 예, 잘 보면은 그래서 사실 저는 엔지니어고 이제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혹은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걸 그냥 딱 잘라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고의 성능이 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제 하이닉스 있을 때 뭐 퀄 과정 이런 거 보면 그냥 그 SSD의 성능을 나타내는 짝대기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지표를 놓고 개선점을 보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원래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삼성전자가 D램 시장을 제패하는 과정에서 나왔어요. 이제 당시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그때 시장을 보면 초반에 컴퓨터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거를 사면 항상 10년은 써야 됐어요. 메인프레임이라고 하죠. 엄청 큰 거. 사실 슈퍼컴퓨터에 가까운 그런 걸 그 나눠서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항상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거기서 관리를 해요. 이 서버는 엄청 소중하니까 매일매일 쳐다보는 전문가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부품들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10년은 가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만드는 반도체는 항상 그런 반도체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IBM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 개인용 컴퓨터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제 모든 사람이 PC를 하나씩 갖는 시기가 온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일단 PC는 잘 고장나요. 내 발로 차면 고장나잖아요. 메인프레임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반도체라는 것의 미세화가 시작되면서 도태도 엄청 빨라요. 이제 내년엔 새 컴퓨터, 2년 뒤에 새 컴퓨터. 메인프레임 10년 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곳에다가 10년간은 메모리를 사는 게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그 PC에? 네. 왜냐하면 그 10년간 메모리는 기술력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공짜가 아니에요. 그거를 쓰기 위해서 더 비싼 장비를 쓰고 더 오래 연구하고 대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을 볼 때 핵심은 결국 제가 이 첨단 기술을 표현하는 수많은 수치들 중에 수치를 하나 줄이면 가격이 싸져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 특성을 깎아내고 중요한 특성에 집중하면서 가격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가성비를 맞추는 거군요. 네, 맞아요. 결국 이거 가성비 이야기인 거죠. 뭐 길게 갔지만. 뭐 이 단어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좀 유사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떤 스타트업들 뭐 심지어 AMD 같은 데도 특정 분야에서는 자기들이 엔비디아 GPU보다 잘한다 이런 식으로 늘 홍보를 했어요. 뭐 그거 마케팅 텀이죠 사실. 근데 현장의 연구원이 보면 그거 필요해?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 현실에서의 그 필요. 쓰는 사람이 좋아야죠. 그게 또 돈이랑도 좀 저렴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 네네. 거고. 이제 그냥 모든 기능이 앞서가는데 원가까지 싸면은 말 그대로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은 뭐 몇 번이나 나오겠냐 이거죠. 뭐 삼성전자가 D램 한창 할 때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뭐 이런 거에서 한번 이겼으니까 가능한 거죠 이거는.
그러면 실제로 일본 반도체의 기술력이 훨씬 높았는데 삼성이 약간 그 가성비를 잘했다고 보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참 말한 이 단어의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그 예를 들면 음. 수명이 절반인데 어. 가격이 10% 싸요. 기술력이 딸린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 일본은 할 줄 몰랐던 거겠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이건 50%고 이건 10%인데 좋은 거가 아니고 뭐 그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앞에 쌈밥집에서 밥을 먹을 건데 쌈밥집 2개 있어요. 2만 원이랑 2만 1,000원인데 2만 1,000원 가면 배추 한 포기가 그대로 나와요. 그럼 난 배추 한 포기 필요 없거든. 어차피 남길 거예요, 나올 때. 그럼 2만 원짜리 밥집을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그러면 이런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종합적으로 사고를 했을 때 네.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현대차는 롤스로이스보다 기술력이 부족한가요? 롤스로이스 차 픽업 번쩍 하잖아요. 거기가 기술력이 더 좋은 건가요? 거기는 3천만 원짜리 차 못 만들 거요? 거기 제조 과정이 거의 수제고 뭐 그런 건데 어떻게 3천만 원짜리 차에 자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원가를 맞추겠어요? 못 맞추지. 저는 이런 거는 아예 그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 현대차는 이쪽에서 기술 앞서고 롤스로이스는 여기서 앞선다고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어떠한 착각들 중 하나는 무조건 rols로이스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겠죠. 그런 시대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아까 말했던 메인프레임 시대는 모두가 롤스로이스가 필요했던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자가용을 원하는 시대가 왔으면 당연히 현대차가 뛰어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팔리는 네, 그런 그럼요. 쪽으로 삼성전자가 엄청 뛰어났던 거군요. 네, 그렇죠. 야, 삼성전자는 후발주자를 어떻게 그렇게 잘했지? 혹시 뭐 삼성전자에 뭐 생각하시는 강점 같은 게 있나요? 글쎄요, 그냥 잘하잖아요. 이미 자리 잡은 사업이 많은 게 장점이죠, 지금은. 그리고 그 책에서 네. 수직 계열화? 그것도 예.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느껴졌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데가 유달리 강한데 세계 1등 하는 제품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예.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SSD 같은 것도 사실 SSD 사업한다라고 하지만 요 요소 같은 거 안 해도 굉장히 외부의 기술이 많이 들어가요. SSD는 낸드 사야죠. 예를 들면 제가 진짜 뭐 대만에 있는 업체라고 하면은 컨트롤러도 뭐 실리콘 모션이나 뭐 이런 데서 사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도 사와야 돼. D램 사와야 되고 낸드 사와야 되고 PCB 사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테스트도 완제품에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안에. 심지어 아까 사온다는 컨트롤러도 설계하는 회사, 제조하는 회사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 내재화가 되어 있죠, 보면. 당연히 제품 사이클이 빠를 수밖에 없죠, 이런. 피드백이 빠르다는 거죠. 네. 적어도 자사 안에서는 몇 년 뒤에 뭐가 나올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SSD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감이 오겠죠, 아마. 뭐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죠. 네. 그 저자님께서 보실 때 삼성전자가 요즘 보면은 파운드리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네. 그거 외에 다른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삼성전자 보면 지금 VR 잘 안 되지만 VR 같은 거 나왔을 때 SDK를 좀 풀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 프로그래머가 쓰는 도구들인데 좀 생태계 조성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VR 개발을 뭐 차지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 마음을 얻으면은 그 마켓은 되게 쉬워지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엔비디아도 연구원들 마음을 사니까 쿠다가 전 세계에 다 퍼져갖고 모두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폴더블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여기서 킬러 앱 하나 만들면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1등 이런 포지션보다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지금은 보면 애플과 친구들 형태잖아요. 수익 쉐어가. 근데 이제 애플과 삼성전자 친구들 이런 식으로는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예요? 다만 이거는 잘 해내야죠. 이거를 해내려면 이제 이 폴드 플립으로 할 수 있는 여기서만 되는 게 많아야 돼요, 일단.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킬러 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엔비디아 GPU도 따지고 보면 인공신경망이라는 킬러 앱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들 닌텐도 이런 거 사는 사람들 이유는 게임,
특정 게임 때문에 걷다 5, 60만 원 쓰는 경우들 있잖아요. 게임 자체 5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 플립 같은 건 지금 사실상 제조는 독점한 거잖아요. 나머지들은 플립 디스플레이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 플립에만 돌아가는 야. 막강한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내야죠. 와, 이거 되면 대박일 것 같은데요. 주가. 저 근데 이- 파운드리보다 더 클 것 같겠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어. 왜냐하면 완제품이 결국 마켓은 크니까. 어. 근데 이거 잘하는 건 사실 이제 전 삼성 구성원이 아니죠. 앞으로 이제 뭐 한두 세대 가면은 좀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게 안정화가 돼야 가능해요. 이게 소프트웨어 짜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플립이 앞에 커버 디스플레이가 없었다 있었다 하잖아요. 그럼 커버 디스플레이 있는 거 전제로 만든 소프트웨어는 없으면 잘 안 되고 그래요. 해보면. 그쪽도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쓸 수 있게 센서랑 뭐 이런 거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킬러 앱이 하나 나오면은 그쪽에 하나 구성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AMD GPU 같은 거. 저는 AMD와 파트너십이 잘 돼서 AMD 쪽 GPU가 모바일 쪽 그 인공지능에 좀 널리 쓰이면은 그 자체도 삼성폰을 사용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했잖아요. 엔비디아 GPU 아니면 인공신경만 안 되기 때문에 쓰는 거야. 근데 삼성은 전 세계 한 20 몇 프로 폰은 쓰죠. 근데 뭐 앞으로는 좀 먼 얘기지만 예전에 삼성이 파는 모든 폰에 RDNA 그 AMD 아키텍처 들어간다. 그러면 그 위에서 GPU가 속되는 인공신경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삼성폰에서만 되는 인공지능 가속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AMD도 이득 보고 삼성도 이득 봐요. AMD는 이제 맨날 인공신경만 하면 그 젠슨왕한테 이제 두드려 맞기 바빴는데 니들은 게임이나 해라, 막 오락기나 만들어라. 뭐 그런 찬스를 볼 수 있는 거죠. 야, AMD가 인텔을 역전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엔비디아도. 아, 그 주당 가격을 역전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야 CPU 전쟁에서도 보면 네. AMD가 꾸역꾸역 해가지고 그렇죠. 대단한 거 같네요. AMD도 계속 그렇게 버티면서 살아야 근데 이제 그런 플랜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노려볼 만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인공지능 쪽 조금 하다 나왔으니까 거기서 모바일 지원은 너무 취약하고 제가 써봐도 뭐 파이어베이스 이런 거 써봤는데 CPU로 해요 보면.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 가속되면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조금 알잖아요. 저는 AP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 메이저한 제조사 하나가 삼성 같은 데가 붙어 나가고 끌고 가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오는 RDNA의 게임 성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 AMD RDNA 설계. 와,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새로운데요. 아무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반도체 회사에만 있어도 아는 건 아니고요. 이것저것 해봐야 되겠다. 야, 그리고 진짜 이거 된다고 하면은 와, 삼성전자 진짜 대단할 것 같아요. 그 책에서도 써주셨지만 그 되게 많더라고요. 뭐 저장소, 디램, 디스플레이, AP 설계, AP 제조, 전자부품. 근데 이거를 다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좀 개발하고 그런 입장에선 모바일 쪽에 이게 좀 정리됐으면 하는 감은 있어요. 여긴 너무 난입됐다. 왜냐하면 인텔이 예를 들면 CPU 하던 적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인텔 CPU 쪽 혼자 다 하잖아요. 모든 게 정해져서 떨어지죠. 지금도 좀 그런 건가요? 지금 어디에서? CPU요? 네, CPU. 뭐 그렇죠. 지금도. 뭐 AMD가 많이 치고 왔지만 지금도 뭐 베리피케이션, 검증 쪽은 뭐 인텔 중심으로 도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모바일은 아직 그 약간 추치정부치대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모바일 사용자들이 지금은 일단 웹서핑이 되면 오케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생산성 기기는 아니잖아요. 네, 제가 이걸로 촬영은 하지만 요거 촬영한 다음에 직접 편집하고 그러진 않아서 뭐 잘 안 쓰이는 건데 근데 스마트폰에서 돌아가야 되는 인공신경망 중에 스마트폰의 그 경험 자체를 바꾸는 물건들이 나올 거다. 혹은 그런 기획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했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쭉 가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래서 항상 이런 혁신의 파트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팟 나노가 나올 때도 삼성전자는 뒤에서 부품 갖다가 꽂아주는 쪽이죠. 그러면서 자기 파운드리 이런 거 키우고 어쩌면 모바일도 지금 모바일에서 이런 인공신경망 되면 좋은데 뭐 이런 생각하는데 안 돼갖고 이제 땅바닥에서 이제 뭐 이러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오픈되면 이제 확률 문제죠 이건. 어디서 그 천재 하나 튀어나와서 스마트폰 경험 자체를 막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뭐 한 스텝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야, 진짜 그 혁신의 기록, 모바일 혁명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항상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소프트웨어 시대라고 해도 그거를 실체로 만들어야 되는, 뭐 반도체라도 네.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닭과 달걀 문제인데 이것도 항상 음, 왜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으로 뭐 안 만드느냐. 음, 호환성이 너무 나빠갖고 만들어봤자 팔아먹기 힘드니까. 그러면 AP 회사는 왜 이런 거 통일을 안 하냐? 아무도 안 쓰니까 이런 거잖아요. 보통 그런 쪽에서 이제 처음 시동 거는 회사인 건 뭐 확실하죠. 혹시 그 아직 감이 좀 없어서 그냥 네.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네. 그 플립폰 접는 폰에서 네. 이게 이제 성능이 좋아진 거예요. 어떤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신 킬러 앱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 집에 앉아서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폰을 이렇게 세모나게 세워놓고 이걸로 모기나 찾아볼까? 모기? 제가 모기를 싫어하니까. 왜냐하면 이제 폰이 세모내지니까 세우는 게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삼각형 세워놓고 이 방향으로. 그래서 모기 나오면 경고 울리게 해볼까. 근데 빨라서 안 되더라고요. 뭐 그런 거나 이거를 좀 컨트롤 패널로 써볼까. 근데 제가 봤을 땐 되게 그 킬러 앱이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프로치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앱을 만들 적에 예를 들면 폴드 같은 거 아예 요거를 그 사실상 법인폰 원픽으로 만드는 거죠 이제.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쓰면 좋을 뭐 엄청난 메신저랑 뭐 전송 기능 뭐 업무 기능을 막 거기다 쑤셔 넣어갖고 그냥 전 세계 법인폰 통일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앱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도 좀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벽에다가 쏴서 네. 뭔가 이렇게 보는 그런 걸 이렇게 딱 홀로그램 이런 거? 그러면 뭐 단가가 확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뭐 단가가 맞으면 할지도 모르죠. 그거. 그런 식으로 네. 뭔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근데 제가 오늘 말한 것들은 사실 되게 그 가능성 차원들이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 못해도 파트너십이 강해지면 암에 뭐 말리 대신 그 엔비디아 GPU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삼성 같은 데도 원래 AMD 말리 쓰는데 그러면 쿠다가 그대로 모바일에 넘어오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대신 한 스텝 올라가겠죠. 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네요.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모바일이 자기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이제 테그라가 망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암을 인수해서 암이 가지고 있던 GPU 설계를 자사 설계로 갈아치우고 그거 쓰는 폰 회사 몇 개 나오면은 또 뭔가 달라지는 거죠. AMD도 마냥 시간은 없어요. 뭐 반대로 그 모바일 GPU 그 모바일에서 도는 AI 자체가 마켓이 작을 수도 있죠. 뭐 그런 일도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건들이 회사가 한 스텝업 하는 스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올해 콘솔을 10% 더 팔았다 이런 거 말고 AMD가 예를 들면 모바일 GPU를 진출해서 거기서 돌아가는 AI 프레임워크가 드디어 하나 생겼다. 이런 것들을 전 중요한 이벤트로 보고 좀 그런 걸 감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책에서 본 것처럼 구글이 반도체 안에 구글 최고 이런 게 아니고 구글이 그런 거 하는 의미가 뭐냐, 예를 들면 왜 그런 게 됐느냐. 뭐 그런 걸 이해시키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야, 그 책의 제목이 반도체 제국의 미래잖아요. 네. 그 반도체 제국의 미래, 그거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모든 기업들을? 아니,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에요. 아니 왜 제가 지으면 그 되게 이공계 감성으로 반도체 이해하기 뭐 이런 제목이 됐을 거예요 아마도. 그럼 뭐 한 100권 팔았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미래를 얘기하고 싶은 저는 정확하게는 그 어떤 것들이 그 이 회사들의 미래를 정할지 요소를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감인 거죠. 실제로도 알지만 미래는 몰라요. 현장에 달렸거든요. 인텔도 자기 파운드리 잘 될지 몰라요. 인텔의 1인자인 패트릭 겔싱어도 모를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건. 하지만 어떤 사건을 내가 굉장히 그 갑작스러운 이벤트를 봤을 때 이게 어디에 이득을 줄 건지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혹은 전에 한 1년 전에 나온 것처럼 엔비디아가 암을 인수하는 게 전체 에코 차원에서는 어떤 영향들이 있을 건지 전 그런 걸 판단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일어날 걸 전 예측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젠슨 황이 변덕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꿈속에서 뭐 조상이 나와서 암을 인수하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사건 자체는 우리가
예측하는 거 안 돼요. 근데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난 사건의 점수는 매길 수 있죠. 이거 엄청 크다, 작다,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야, 그러니까 이게 책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네. 인텔하고 AMD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네. 뭔가 이렇게 인텔의 제국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또 제국이 분열돼가지고 파편화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네. 몇 개로 글로벌 독과점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출판사 그렇죠. 네. 편집장님이 그렇게 진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제목은 어. 마음에 듭니다. 저는 얼추 내용이랑 끼워 맞춰도.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좀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쪽 네. 위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또 아무래도 D램 반도체를 안 여쭤볼 네. 수가 없잖아요. D램 반도체는 근데 워낙 좀 어떻게 좀 좀 막 표현을 하자면 약간 방심할 정도로 그냥 네. 기정사실로 그냥 1위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괜찮나요? 저는 사실 이것도 미세화가 끝나면은 1등이긴 할 텐데 미세화가 계속 느려지면 1등이 가지는 가치는 조금 줄어들긴 할 거예요. 계속. 전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삼성전자의 캐시카우긴 하겠다. 다만 후발주자와 영업이익 차이는 조금씩 좁아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그 인텔 네. 그 랜드 사업부인가요? 네. 거기를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SSD랑 랜드 인수한 거죠. 같이. 그쪽도 부가가치가 미래산업 쪽으로 큰 건가요? 그거는 사실 글쎄요. 뭐 윗분들이 아시겠지만 인텔은 사실 되게 SSD에서 좋은 점이 이게 인텔이라는 회사 자체가 원래 그 컴퓨터의 표준을 다 끌고 가는 회사예요. 플랫폼 표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단 밸리데이션을 뭐 거의 차지하겠죠. SSD 쪽에. 검증 쪽을 가져가는 거죠. 검증 규칙을. 그리고 원래 서버 쪽 시장도 강했고요. 인텔이.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고민이 있어요. 인텔 같은 데는 그 랜드의 제조 기반은 하이닉스랑 많이 달라요. 이제 뭐 플로팅 게이트를 쓰는데 거긴 이게 뭔진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플로팅 게이트를 쓰는 기술 자체가 예를 들면 삼성 하이닉스가 쓰는 그거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결정이 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제. 제 SSD 사업을 가져간 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그 검증력이 강한 회사를 얻었으니까 이제 저는 제조 공장을 어떻게 할 건지는 좀 세심히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이것도 이 랜드라는 게 다 이런 하이테크 산업이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제 인텔 랜드 접고 인텔 컨트롤러에다가 하이닉스 랜드 붙여라.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면 호환이 안 되는군요. 이제 호환 문제도 있는데 그 컨트롤러를 만들 때 전제가 있어요. 요게 인텔 랜드이기 때문에 인텔 랜드는 요런 특성은 어떻고 요 특성은 어떻고 이걸 맞춰놨을 거예요 안에. 근데 하이닉스 랜드는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고 다르죠. 그러면 이 인텔 컨트롤러에 하이닉스 랜드를 넣으면은 옛날에 그 나오던 그 성능, 안정성 이런 게 다 변할 거예요 지표가. 하이닉스 자사 컨트롤러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쪽에 챌린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엔터프라이즈 시장의 이름값이랑 검증 요거는 확실히 취했을 거다. 나머지는 앞으로 이제 현장에 달렸다. 그렇군요. 그러면 D램 쪽에서는 막 네. 앞으로 엄청난 뭐 혁신 이런 거는 좀 없다고 봐야 되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챌린지를 많이 해요. 요번에 피밀한 물건이 나왔는데 보면 요거는 뭐냐면 D램이 스스로 뭔가 하는 거예요. 근데 D램은 어려운 일은 안 하고 이게 실제로 코드들을 해보면 좀 생각보다 단순한 일도 많아요. 예전에 CPU가 있고 GPU 있다고 하면 램이 있다고 하면 지시하잖아요 CPU가. 네, CPU가 근데 지시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식이에요. 메모리에선 값을 가져오고 메모리에 다시 저장하고 이런 식인데 예를 들면 제가 사람 1000명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웅달 이런 이름을 검색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메모리에서 값을 가져온 다음 웅달이라고 썼는지 보고 아니면 그 다음 거 가져오고 아니면 그 다음 거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죠. 그 과정을 보면 CPU랑 메모리가 계속 데이터를 막 주고받죠. 그러면은 벌써 이 대역폭이라고 하는데 CPU랑 메모리 사이에서 주고받는 과정은 엄청 비싸요. 근데 잘 보면 대부분 갖다 버릴 내용이죠 이거. 웅달이란 글자의 위치만 찾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거 메모리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사실은. CPU가 이렇게 지시할 수 있어요 이거를. 주소 여기부터 0에서 1000까지 웅달이란 패턴이 어디 있는지 갖고 와.
이렇게 던지면은 데이터 딱 하나만 오죠. 야, 그렇구나.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미세화를 통해서 효율 상승이 좀 힘들어지니까 사용법을 다양화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대가는 뭐겠어요?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잘 작동하면 여기에 조그맣게 그 표준과 생태계가 생겨날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이 이렇게 해서 핌을 성공하잖아요. 그럼 삼성 핌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자동차 시동 거는 방법처럼 키를 꽂고 이렇게 돌리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동일한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런 거 잘 되면 그래서 자기가 생태계를 먼저 차지하는 구조가 되죠. 또 가전이 많으니까 그런 데도 또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물론 핌은 그런 데 들어갈 물건은 아니고 아니에요. 이 핌은 정말 사용하는 데이터가 많은 경우, 그러니까 뭔가 탐색을 해야 되거나 값을 일괄적으로 바꿔야 되거나,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아마 탐색이나 그 인공신경망처럼 일괄적으로 특정한 값을 엄청 넓은 곳에 곱하고 더하고 하는 거, 이런 데들이 도움을 좀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디램 시장도 그러면은 그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매출이나 이런 파이가 좀 커질 수 있다고 봐야 되나요? 뭐 그런 거 없어도 디램은 계속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디램 시장은 예전에 컴퓨터가 좀 드라이브 했고, 그다음 모바일이 드라이브하고, 이제 서버가 드라이브 하는데, 이제 크게 보면 서버 안에서도 좀 GPU 쪽의 메모리 사용량도 커져요. 왜 메모리 사용량이 커졌냐면 인공신경망이라는 방법론 자체가 메모리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많이 들어가야죠. 야, 진짜 삼성전자 네. 다 걸쳤구나. 나쁘지 않죠, 포트폴리오.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한 기업에 대해서 찬양하면 그런데 이 메모리 비즈는 좀 이런 느낌이에요. 골드러시 시대에 이제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느낌이죠, 이거.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놓고 CPU랑 GPU가 경쟁한다고 쳐보죠.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근데 이걸 놓고 보면 CPU는 데이터를 어디 저장하죠? 디램이죠. GPU 어디 저장하죠? 디램이죠. 뭐 그리고 뭐 FPGA 이거 어디 저장하죠? 디램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보다 난 놈이 나왔어요. 벤치에서 뭐 메모리 쓰겠죠 아마도. 그걸 계속 팔. 그러니까 금광에서의 금도 뭐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 곡괭이질 하러 오신 분들. 네, 걔네들이 쓸 소모품 대부분의 금광은 어차피 꽝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비즈냐 아니면 뒤에서 계속 붉은 악마를 할 것이냐의 차이인 거죠. 야, 그러네요. 삼성전자는 이런 느낌으로 있겠죠. 아무나 이겨라. 메모리는 나한테 사가고. 이거 TSMC 비슷하잖아요. 아무나 이겨라. 제조는 나한테서 하고. 그렇구나. 또 그런 사고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겠군요.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도. 물론 뭐 가장 부자가 되는 건 여기서 금광을 찾은 자가 제일 뛰어나죠. 엔비디아 뭐 이런 데. 그 피 터지는 전쟁에서 1등 한 사람. 근데 이제 마음의 안정은 있는 거죠. 누가 이겨도 이건 살 텐데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야, 진짜 그런 또 느낌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이제 시스템 비메모리 하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차량용 반도체 있잖아요. 거기 계속 출시하고 뭐 아우디에도 팔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차량용 반도체도 우리가 그냥 한 종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뭐 ECU에만 들어가는 반도체도 있고 되게 조그맣고 그 센서에 가까운 애들도 있고 그 엔진 컨트롤러는 좀 뭐 그쪽만의 어떤 안전 기준이 있고 거기서 좀 더 그 차량 전체에 인포테인먼트 하는 CPU가 있고 그래요. 지금 삼성이 하는 그 인포테인먼트 하는 그거죠. 쉽게 말하면 모바일 AP를 차량에 쓸 수 있게 만든 그런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차량용 반도체들, 뭐 자율주행이나 엔진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건 거기도 고인물 리그라 갖고 사실 그래도 뭐 그런 거 하는 데들은 그런 데들이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되게 그 유럽에 있는 회사들 뭐 NXP나 이런데 그런 고인물들이 계속 하는 거 있어요 보면. 근데 이제 그쪽에 대한 진입이 꼭 필요한가? 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NXP가 만드는 반도체 중에 상당수는 엔진이 없어지면 또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내연기관. 네, 반도체는 쓰긴 쓰는데 ECU는 안 쓰겠죠 확실히. 그러면 뭔가 없어지고 뭔가 생겨날 건데 거기서 쓰는 각종 조그만 센서를 삼성전자가 전부 다 할 거냐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부가가치가 크지 않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거. 원래 그런 데는 그런 그 옛날 공정으로 만드는 반도체는 부가가치가 크지 않아요.
GPU 같은 게 부가가치가 크지. 어. CPU나. 근데 앞으로 막 자율주행 차 나오고 차가 또 하나의 그 예, 뭐, 그렇죠. 예. 발전하면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거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음. 근데 이거는 전체 비용 자체가 좀 낮아지긴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가격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엔비디아 GPU 같은 거 지금 그 게임용 GPU인 뭐 30, 80 이런 거 사도 250만 원 그렇거든요. 기계만. 얘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그래픽 카드예요. 근데 그거 하나 그러면 250만 원인데 3천만 원 차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아마도. 그래서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이 GPU 단가 하락 혹은 어떤 SoC의 단가 하락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GPU가 이렇게 비싸면 비슷한이라는 칩들도 다 비슷하게 가격이 이렇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요거를 주요하게 드라이브 하는 게 하나는 머신러닝이고 다른 한쪽은 뭐 채굴 이런 걸 텐데 근데 이제 채굴과 머신러닝 양쪽으로 나눠 들어간 걸 막으려면 부가가치가 확 높아지면 되는 거죠. 머신러닝 쪽이. 근데 자동차라는 물건은 자동차 가격이 이미 이걸 가로막고 있어요. 보면. 전 그래서 그쪽의 수요를 늘리는 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전기차 가격 내리겠다고 하고 있고. 뭐 그렇죠. 이제 그쪽은 그래서 앨런 머스크 쪽 어프로치는 아예 연산을 덜 빡시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이제 아까 말한 것보다 싼 GPU를 쓰던지 아니면 그 자율주행하는 칩의 설계를 내재화함으로써 그쪽 비용을 낮추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차량용 반도체 막 수급 문제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네. 근데 그 반도체들은 대부분 엔진에 들어가는 뭐 ECU나 센서거나 뭐 USB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랬어요. 되게 조그만 반도체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때. 그렇군요. 예, 저는 그러면은 좀 이슈 몇 개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서두에서 좀 나오기는 했는데 이제 그 중국의 반도체 불기는 좀 식은 것 같더라고요. 뭐 요즘 얘기 안 나오잖아요. 예전에 그 질문 많았는데 요즘 별로 없어요. 근데 2차, 3차 또 한다고. 그 2차 펀드 보면은 한 30조 원 그렇잖아요. 근데 30조 원이면 뭐 TSMC 투자 얘기네요. 그걸로 뭐 세계 1등을 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2차 펀드의 목적은 모르겠는데 일단 칭화윤이 쪽 부실을 해결하는 펀드 아닐까? 좀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잘 몰라요. 저도 뭐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근데 중국이 들어온다 이랬을 때는 보통 자본이 어마어마하다. 중국 정부가 인구로 밀어주지 않냐, 막 이런 건데 그런 걸로만은 반도체가 안 된다. 네, 뭐 계속 그렇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막 미국은 막 그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국가 사업이다 반도체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그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에 투자도 했잖아요. 좀 어떻게 미래가 긍정적이라고 봐도 되는 건지 여전히. 뭐 미국이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경쟁은 당연히 생겨날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인텔 같은 회사가 있어야 앞으로 그 파운드리 회사들과의 그 협상력이 제고가 되는 거예요. 하이실리콘이 어째서 TSMC한테 졌느냐 미중 무역 전쟁에서 대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면 TSMC는 캐파가 부족했어요. 용량이 부족했던 거죠. 생산량이 부족한데 하이실리콘 이제 쉽게 말하면 미국이 TSMC한테 중국과 거래 끊어라고 했죠. 그랬더니 하이실리콘이랑 거래 끊어버렸죠. 공장이 비었는데 그거 미국의 팹리스들이 다 채워버렸죠. 엔비디아, AMD가. 그거 지금 인텔과 AMD 점유율이 좁아진 이유 중 하나예요. AMD는 칩을 만들면은 하나도 남김없이 팔 수 있는 상황인데 캐파가 부족했죠. 근데 이제 화웨이 거 용량 차지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같이 차지한 거죠. 실제로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딱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일단은 파운드리한테 계주를 채우려고 TSMC랑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를 유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을 떠나는 게 조금 힘들어졌죠, 얘들. 근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계속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때 대응하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제조가 예를 들면 완전히 TSMC에 엮여 있다 그러면 TSMC가 더 줘 그러면 뭐 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인텔 파운드리 같은 게 가지고 있고 인텔 파운드리가 실제로 돌아가면 여기서 제품 만드는 애들이 있으면은 이걸로 견제가 되죠. 그렇죠. 협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EUV 같은 게 지금 제일 부족해요. ASML. 음. EUV가 제일 부족하고 세상에서 실제로 뭐 수요랑 공급이 안 맞는데 그럼 이런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EUV를 끊어요. 말을 안 듣는 파운드리에. 그리고 인텔한테 EUV를 다 때려 넣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은 그렇게 해도 제조를 못 해요. 사실. EUV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EUV랑 제조 장비를 받으면 하여튼 칩 생산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쪽 분야에선 경쟁은 좀 생길 거고 인텔이 정상화될수록 미국 정부에게서 받는 인센티브는 줄어들고 그럴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파운드리 환경 자체는 이제 경쟁은 좀 늘지만 그거 이상으로 시장은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네. 있겠네요. 그리고 뭐 미국 정부가 뭐 TSMC를 삼성을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누르고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니 그럴 이유는 없죠. 없죠. 어느 정도는 그 셋 사이에서 단가 경쟁을 해주는 편이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의 부가가치는 대부분 팹리스에서 나와요. 이제 전 세계 반도체 부가가치 한 40% 정도는 미국이 가져가는데 그 보고서를 보면 그중 대부분은 팹리스예요, 사실. 그리고 팹리스의 원가는 파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건 나쁜 일이 아니죠. 미국에게. 그렇군요. 또 팹리스가 강하니까. 이런 건 다 의견이에요, 근데. 네. 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다들. 네. 그 디램 쪽에서 네. 마이크론 있잖아요. 갑자기 예. 생각나는데 그 마이크론은 왜 주가가 그렇게 높아요? 그 삼성전자보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계좌를 보면 그게 참 궁금한데 그죠. 마이크론 주주가 아니라서 안타깝게도. 근데 마이크론이 지난 몇 년간 좀 양산 스피드가 빨라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 원가로 따지면 한 두세 세대 뒤에 밀려 있었는데 이제 한 세대 정도로 따라오기도 했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난 몇 년간 리더십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전 그렇게밖에 추정 못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SK랑 삼성전자의 그걸 뭐 단기간 내에 넘는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마 그런 걸 목표로 투자하지도 않을 거예요. 딱히 요 마켓에서 2등에서 1등 넘어가고 그런 게 큰 의미가 있는 시장도 아니고 이미 그 디램 쪽도 네. 좀 독과점이 잡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서로 그 순위를 바꾸는 대규모 투자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그래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뭐 사실 그런 회사 순위야 밖에서 그 기술 경쟁을 어떻게 보면 레슬링 보듯이 생각하는 마음이고 회사의 주주나 회사 경영진의 생각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뭐 주가에 네. 또 대중의 심리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받는 거니까 맞아요. 분위기도 영향을 받고. 예. 그럼 저자님 제가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거 진짜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 책에서 승자의 법칙. 예. 이게 앞에서 기업 단위로 설명을 해주시다가 역사를 얘기해 주시다가 딱 정리를 해주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어떤 혁신가와 상호작용이에요. 혁신가? 네, 제가 그 애플과 TSMC 얘기를 하면서 TSMC 뒤에는 결국 애플이 있었던 거고 왜냐하면 스마트폰 회사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애플 뒤엔 삼성전자가 있고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애플도 시장에 MP3 쓰는 사람들이 아이팟 나노 같은 게 있는 걸 있으면 엄청 좋아할 걸 알았으니까 고객을 쳐다본 거죠. 그 고객을 쳐다보면서 동시에 고객의 니즈를 만족하기 위한 부족한 요소 기술을 다 이렇게 리스트업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뭐 그런 거를 눈치 까고 이제 성공하는 어떤 반도체 회사 하나가 제시를 할 수도 있고 가서 뭐 주문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낸드 써라, 우리 컨트롤러 써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통해서 막 커지는 거예요 회사들은. 그래서 저는 성공적인 회사들 사이에 상호작용 자체에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오늘 설명한 것처럼 애플과 삼성전자 아이팟 나노를 어떻게 함께 커졌는지 그리고 애플이 아이팟 나노에서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삼성의 지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나비 효과로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면서 어떻게 인텔은 좀 가라앉고 TSMC가 이렇게 떠올랐는지 저는 이 과정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처음부터 알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네, 그건 거짓말이죠. 진짜 나비 효과, 모르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는. 근데 이제 TSMC는 뭐 삼성전자처럼 그런 기본적인 기업 전략은 있었어요. 핀펫 시절로 가면 그 IP 얼라이언스라는 걸 하는데
자기들 안에서 다 해결되는 게 좋다라는 컨셉을 갖고 그 팹리스들과 파운드리가 공유하는 공통의 검증 규칙들을 만들어 갖고 자격증을 주듯이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설계 회사인데 어떤 그 설계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TSMC랑 그 안에 연합된 회사들이랑 공동 검증을 하면 인증서를 주는 거야. 이 회사에서 이 설계를 사면 TSMC 몇 나노에서 무조건 쓸 수 있다. 네. 그런 준비가 있을 때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 변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준비를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건 아니겠죠, TSMC가. 어느 날 그 어떠한 계기로든 그 팹리스 파운드리의 시대가 올 걸 믿었던 거겠죠, 거기서. 그리고 그게 애플로 인해서 진행된 거고. 그래서 그 올지 아닐지 모르는 미래를 잘 준비한 회사랑 그 미래를 그 진짜로 발로 뻥 차서 움직이게 하는 애플 같은 종류들. 저는 그런 회사들 발생하는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걸 예측하는 건 어렵죠. 그 포탈 플레이어가 거래를 잃었다고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의 포지션을 생각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 생태계, 작은 생태계였지만 그 지배자였던 포탈 플레이어 하나 밀어낸 걸 보면 사실 의미는 큰 거죠. 저는 반대로 그런 뉴스들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앞으로. 뭐 그렇습니다. 생태계. 네. 네, 그거를 머릿속에 두고 네. 좀 반도체의 흐름을 보는. 근데 말씀해 주신 게 꼭 진짜 반도체에만 국한된 게 네, 다 아니라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에 뭐 배터리도 그렇고 다 그렇겠죠 아마. 네. 비슷한 그런 논리가 숨겨져 있는 거군요. 그 혁신가라고 하시니까 그게 이제 뭐 인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그 책의 뒷부분에서 그 인재에 네. 대해서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네. 미래, 뭐 세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궁금한 게 요거를 좀 이제 요 책과는 좀 가벼운 네. 내용인데 그 SK 하이닉스에 계실 때 네. 처우가 조심해야지. 처우가 좀 좋으셨나요? 글쎄요. 네. 이제 그냥 처우의 수준을 똑 놓고 보면 저는 그래 지출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 별로 안 쓰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받았죠 사실. 뭐 그리고 처우도 처우지만 그 뭐 회사가 크기 때문에 이걸 듣고 하이닉스를 정의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 위임을 많이 받았어요 일을 할 때. 좀 소신대로 해볼 수 있었던 거죠. 뭐 그래서 있었던 거죠. 계속. 인정받는 인재셨군요. 뭐 그런 거보다는 사람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글로벌적으로 좀 봤을 때 뭐 삼성전자에 있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같은 업계니까 네, 뭐 비슷하겠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반도체의 그런 굵직한 기업들의 처우가 나름 괜찮다고 볼 수 있나요? 그냥 저는 미국 다음으로 좋은 거 아닐까 이래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인간이니까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잡포스팅을 눌러봤어요. 그때 그 마이크론 예를 들어 싱가폴 뭐 타이완 뭐 이런 데 쭉 눌러봤는데 몇 년 됐죠 이제. 그냥 그렇게 월급이 많이 늘지 않겠다 가면. 늘어나긴 하는데 해외에 옮기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니까 그렇진 않다. 그 미국 쪽은 그냥 확 높아요. 근데 이건 뭐 소프트웨어고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네. 그냥 오늘 제가 한 얘기조차도 이분들이 다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그냥 어떤 일에 대해 결론을 얻어가는 건 정말 쉬운데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원래. IT 시장도 10년, 20년 갈 거고 반도체도 10년, 20년 갈 거고 저는 좀 더 오래 갈 거고 저는 한 60년 가겠죠 아마. 평균 수명상 아마 그만큼 갈 거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좀 오래 쓸 수 있는 교훈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걸 드라마로 받아들여도 되고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여도 좋은데 지금 삼성전자 TSMC 최고야 이런 식으로 외우고 가지 않았으면 해요 저는. 어떤 사건을 거쳐서 최고가 됐고 이게 최고가 아니게 되려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좀 스스로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얻어가는 책이면 좋겠어요. 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엔지니어 글쟁이로서 좀 차별점을 두고 싶은 거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요.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책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중서를 쓴다는 거. 사실 책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내용은 많은데 다 날린 거겠죠. AMD 얘기나 이런 건 통일성 문제로 날렸어요 사실은. 다음 책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인공지능. 그것도 많이 날렸어요. 그때도 나오면 꼭 어렵습니다. 네, 책은 어렵습니다. 근데 얻어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두고두고 읽을 수 있는 책을 써주셔서 너무 좋은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제국의 미래를 쓰신 정인성 저자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